흑인, 인도, 아시아 여자들이 거부하든 말든 마음껏 클럽 회관 지하실에 데려가서 즐기라고. 거부하든 말든 마음껏 즐기라는 얘기가 이게 뭐지? 이건 뭐예요? 그리고 특히 여자가 나왔다는 게 약간 좀 기분이 나쁜데요? 자, 여러분, 심지어 이거 수위 조절한 겁니다. 메일은요, 흑인을 비하하는 비속어, 인도 여성을요, 칼의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등 인종차별과 여성 비하도 모자란 성폭행을 조장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인종차별적 언어를 쓰는 것도 모자라서 아니 범죄 행위까지 주장하는 건 이건 사교 클럽이 아니라 범죄인 집단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클럽이 이런 메일을 보낸 겁니까? 이 메일은요, 놀랍게도 미국 명문 주립대 M대학의 한 클럽 회원 일부가 학생들에게 보낸 메일입니다. 자, 이들이 소속된 클럽의 정체. 150여 년 전 창설된 이후 현재 미국과 캐나다 등 약 300여 개 대학에 지부를 둔 미국 명문대 사교 클럽 카파 시그마. 명문대 사교 클럽이라고 말하는 게 흔히 이제 프리터니티를 말하는 건데, 근데 그 모임들이 저렇게까지 엇나가는 행동하는 건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본인 회원이었나요? 놀러 간 적은 있는데. 진짜? 진짜? 네, 이제 사촌 형이 저기에 있었어요. 카파 시그마에? 아니, 그 다른 모임. 근데 이거는 내가 아는 상식이랑은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이에요. 자,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사람들은요. 뭐? 또 카파 시그마라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이 정도면 클럽 자체를 폐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며 카파 시그마를 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 이유. 앞서 2013년 또 다른 미국 명문 사립대 D대학교 내 카파 시그마 지부의 일부 백인 회원들도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만행을 저지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프라임이라는 주제로 파티를 기획, 회원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에 헬로우가 아니라 hello, thank you가 아니라 thank you라고 적는 등 아시아인들이 주로 틀리는 발음을 비꼬며 비하했습니다. 이게 명문대학교 사교 클럽이면 또 자기들끼리 잘해주고 땡겨주고 그럴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또 저 사회 지도층이 될 거란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다? 이건 우리한테는 너무 끔찍한 거죠. 암울한 거죠. 카파 시그마의 백인 회원들은 아시아인들을 비하한다는 비난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주제만 국제관계라고 슬쩍 바꿔 파티를 강행했습니다. 문제가 된 회원을 제명하거나 일시적으로 지부 활동을 제한할 뿐 제대로 된 대책이나 방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야, 저들 사이에서는 저게 잘못한 게 아니군요.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카파 시그마의 회원 강령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윤리적 행동과 의사 결정을 장려한다. 이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와 보리스 존슨 현 총리까지 영국 총리 2명과 영국, 덴마크, 태국의 역대 국왕 4명을 배출한 명실상부 최고의 로열 클럽입니다. 야, 멤버들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명문가 모임인가요? 그러게. 자, 이 클럽의 정체는 유럽 최고의 명문 오브 명문, 영국의 공립대 5대학교에서도 상위 1%로 구성된 최상류층 사교 클럽, 바로 벌링던 클럽입니다. 벌링던. 저 회원이라면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역사도 오래됐지. 명문대 상위 1% 클럽이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을 것 같은데. 1894년 5월 벌링던의 회원들은 교내 교회 유리창 468개를 깨트리며 그 존재감을 드러냈고요. 또 2005년에는 무려 15세기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이 펍의 유리창과 식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리며 구설에 올랐는데요. 그 이후로도 공공시설, 또 문화유산 등을 훼손하는 일명 반달리즘을 벌이고 다니는 걸로 소문이 자자했던 거죠. 1980년대 클럽에 새 회원이 가입할 때면 매춘 여성을 불러 동석시키고 우린 영국 최고의 정자를 갖고 있다고. 난 가난한 인간들이 죽도록 싫어. 자, 이런 사실을 인정하듯 존슨 총리는 지독하게 오만했고 우월의식에 찌들었던 부끄러운 순간들이라며 자신의 흑역사를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 정도면은 그 대학 내에서도 문제 아니었을까요? 그러게. 30대 남성 리 톰슨이 20대 캐나다 여성을 감금시키고 성노예로 부린 혐의로 체포된 겁니다. 어우, 얼굴 살벌하다. 그냥 범죄잖아요. 이거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 감금, 폭행, 뭐 네. 당연히 악질이네. 그러니까 이거 뭐 클럽이고 뭐고 하나 바로 체포해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봐봐요. 난 잘못한 게 없다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난 톰슨. 아 근데 범죄의 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게 사교 모임이랑 뭔 관계가 있는 거야? 이 사건의 시작, 한 캐나다 여성은 웹서핑을 하던 중 사교 클럽 카오시언의 존재를 알게 되는데요. 미국의 대학 교수 존 노먼이 쓴 소설 고르 연대기를 신봉하며 소설 속 주인공의 삶을 지향하는 사교 클럽 카오시언에 흥미를 느낀 그녀는 달링턴에 위치한 사교 클럽 근거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이따 이러면 어떡해? 넌 우리 노예야. 명심해. 카오시언 클럽의 마스터였던 리 톰슨은 그녀에게 청소, 빨래, 요리 등의 노동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성관계까지 강요하는 등 그녀를 성노예로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사교 클럽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면은 노동 착취, 성학대 이게 사교 모임이라 볼 수 있습니까? 범죄 클럽인데 그냥. 그죠? 네. 사실 카오시언 클럽이 지향하는 소설 고르 연대기의 세계관은요. 여성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고르라는 시대가 기본 배경이 되는데요. 따라서 여성들의 모든 노동은 자발적이고 안전한 것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던 거죠. 이후 무언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카오시언 회원들은 그녀의 여권과 비행기 티켓을 불태워버렸고요. 이후 간신히 미국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 해당 지역 경찰들이 출동했던 겁니다. 근데 왜 풀렸지? 이후 톰슨을 체포한 경찰은요. 해당 캐나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카오시언 클럽에 합류했으며 클럽 회원들은 모두 자발적 가입이라 강압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리 톰슨을 풀어줬다고 전했는데요. 사교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그들의 엽기적인 행각들. 이런 클럽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범죄 집단임이 분명합니다. 2010년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명문고 그레이트 넥노스 고등학교. 이 학교에 엘리트 학생들 중에서도 최우수 학생이 있었는데요. 바로 19살 샘 애셔 고프. 미국 대학 입학 자격 시험인 SAT 점수도 2,000점 이상으로요. SAT 평균 점수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을 내는 학생이었고요. 저 정도면 아이빌리그 갑니다. 그런데 완벽한 학생 애셔 고프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몰래 하고 있던 은밀한 아르바이트가 있었던 건데요. 뭐야? 애셔고프, 나 대신 시험 쳐주면 내가 돈 줄게. 바로 SAT 대리 시험. 애셔 고프는 대리 시험의 대가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겼는데요.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렇게 애셔 고프가 남몰래 치른 대리 시험이 무려 16번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이 했다. 대체 근데 대리 시험을 어떻게 친다는 겁니까? 대리 시험이 가능했던 이유, 신분증을 위조했기 때문인데요. 대리 시험 의뢰인의 신분증에 본인 사진을 넣어서 감쪽같이 위조를 한 거죠. 아니 이걸 어떻게? 와 이게 어떻게? 와. 자, 여기에 감독관도 철저히 신분 검사를 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응시자가 SAT 시험장 위치를 고를 수 있다는 걸 악용해서요. 애셔 고프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는 먼 지역에서 시험을 치르는 주도 면밀한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는 우등생, 하루는 대리 시험꾼으로 은밀한 이중 생활을 즐긴 애셔 고프. 하지만 2011년 애셔 고프가 다니는 학교에서 대리 시험을 둘러싼 소문이 급격히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애셔 고프의 범행이 발각되고 말았는데요. 이 사건이 알려진 뒤 충격, SAT 대리 시험 스캔들이라며 각종 언론에 보도됐고요. 정당하게 시험 본 학생들을 무시한 것, 대리 시험은 엄연한 사기 행각이다 라며 많은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저 좋은 머리를 왜 거기다 썼니? 2007년 미국 뉴욕에 위치한 유명 사립대 투로 대학에서 경악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 교직원 10명 연루, 학위 위조단 체포, 대규모 학력 위조단 일당 검거, 투로 대학의 졸업장, 성적 증명서, 박사 학위증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전문 학위 위조단이 검거된 겁니다. 헐. 이번 특종은 과열된 사교육, 입시 부정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간판을 얻으려고 한 겁니다. 노력도 안 한 거네 저거는. 그렇죠. 이 학위 위조단은 교수, 학생, 전산 책임자 등 여러 학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학위 위조단의 핵심 인물이 앤드리 캐 바론, 학교의 입학처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입학처장이 저랬어? 아니 가장 그걸 감시해야 될 사람이 정말 골마 터졌네요, 이 비리가.
처음 밝혀진 조사에 따르면 이 학위 위조자는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무려 50여 명의 학생들의 학적부와 학점 기록을 위조했고요. 그 대가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거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것 자체가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미 검찰이 입학처장의 자택을 수색한 결과 놀랍게도 학위 위조는 2007년이 아닌 2003년부터 주도해온 정황까지 포착됐다고 합니다. 오래된. 그래서 담당 검사는요. 이 사건에 수백, 수천 개 정도의 학점 학위가 위조됐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숨겨진 위조 행적들이 더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투로대학의 학위 위조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 아니 위험한 이유.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전문 자격 학위를 위조해 줬는데 그중에 한국의 레지던트 격인 보조 의사에게까지 학위를 위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지 말자. 돈만 내면 주는구나. 아니 이거는 본인의 결정으로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의료에 의자가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허위로 사기를 치면 안 되죠, 이거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치료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럼요. 살 떨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결국 투로대학의 학위 위조자는 문서 위조,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 법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자기 입속만을 채우려던 어긋난 욕심, 부디 꼭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 전 미국 명문대 초대형 입시 비리, 사상 최악의 입시 비리 파문에 대한 뉴스가 보도되며 미국의 대학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학 입시 브로커인 윌리엄 릭싱어가 8년 동안 2,500만 달러, 무려 약 283억 원에 달하는 뒷돈을 받고 미국 부유층 자녀들을 스탠퍼드, 예일대 등 아이비리그에 부정 입학시킨 행각이 드러난 겁니다. 그야말로 뭐 미국판 스카이캐슬의 주인공이 등장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미국 연예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고 맙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기소한 학부모 중에 유명 스타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두 딸을 체육 특기생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사립대 조정팀 명단에 넣어주는 대가로요. 찬조금을 가장해 50만 달러, 약 5억 7천만 원을 뇌물로 건넸습니다. 또 배우 허프만은 딸이 치른 미국반 수능 SAT 답을 제3자가 고쳐주는 대가로 역시나 입시 브로커인 싱어의 자선재단에 15,000달러, 약 1,700만 원을 건넨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거는 심각한 범죄 아닌가요? 그렇죠. 수능 답안지를 고쳐주는 거는? 또 이 과정에서 자선재단에 돈을 기부했다는 명목으로 세금 환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죄목에는 탈세 혐의까지 추가가 됩니다. 참 창조적으로 해먹었네. 진짜. 도대체 무슨 멘탈인지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시상식인 줄 알았어요. 네. 한편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 제니퍼 케이 토이는 그들의 비열한 행동 때문에 내 아들이 가고 싶었던 학교에 입학하지 못했다면서 배우 러프링과 허프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 입학했어야 될 자리를 뺏고 들어가는 거니까. 남의 인생이 걸린 문제죠. 남의 인생을 망치는 걸 수도 있어요. 지난 2018년 9월 오전 7시 일본 도쿄 히가시나카노의 한 횡단보도 앞 신호등이 파란불로 변하고 출근길의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신호를 위반한 흰색 차량이 횡단보도 위 사람들을 향해 돌진합니다. 어머! 그냥 간 거야? 뺑소니야? 완전 뺑소니죠. 뺑소니고 지금 신호도 완전 위반이에요. 빨간불인데. 뭐야? 그런데 15분 뒤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운전자는 이미 만취 상태. 대체 이런 만행을 저지른 사람이 누구냐? 이 운전자 이름은 요시자와 히토미. 일본 국민 아이돌이었던 그룹 모닝구 무스메 출신의 방송인이었습니다. 모닝구 무스메는 예, 정말 유명했잖아요. 일본 연예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예. 이후 음주 사고 뺑소니 혐의로 즉시 체포돼 하라주쿠 경찰서에 구류돼 있던 요시자와는 300만 엔, 약 3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는데요. 그녀의 모습은 수많은 취재진에 의해 일본 전역으로 생중계됐습니다. 결국 요시자와는 소속사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 연예계를 은퇴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은퇴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 모닝구 무스메 20년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
라며 끝까지 그녀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자, 유명 가문의 충격적이고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G사 창립 가문이 그 주인공입니다.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가죽 잡화점으로 문을 연 G사는요. 창립주의 아들에 의해 글로벌 토탈 패션 브랜드로 성장, 현재는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명품 브랜드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G사 창립주의 증손녀인 알렉산드라 자리니가 2020년 9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6살 때부터 22살이 되기까지 계부인 조지프 루팔로부터 학대를 당해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절대 비밀이야. 계부의 학대를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자린이를 협박한 게 바로 그녀의 외할머니. 계부한테 어떤 벌을 내리든가 얘를 뭐 죽이든가 살리든가 집안에서 내쫓든가 뭐가 있어야지.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가족들이 다 허락해주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난 진짜 이해가 안 된다는 어린 거지. 마음에 얼마나 상처됐겠어.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린이가 밝힌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잔혹한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된 자린이가 과거 계부의 학대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밝히자 어머니 패트리샤는요. 네가 소송에서 이겨 돈을 받아도 상속 재산보다는 적을 거야. 소송을 제기하면 가문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 보호해주고 딸을 케어해야 될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다니. 저 아이가 뭐 돈 100원 더 받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자린이가 소송을 제기하고 사건이 알려지자 그제야 자린이의 어머니인 패트리샤는요. 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니 루팔로와 이혼 절차를 밟았다고요. 라며 변명했고요. 계부했던 루팔로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딸의 상처를 외면하고 은폐했던 가문의 추악한 비밀. 하지만 그 비밀이 낱낱이 까발려지며 오히려 가문의 명성에 더 큰 먹칠을 냈고요.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가문의 영광, 경영권은 이미 다른 이들에게 넘어간 상황이었죠. 아, 저 사진 유명하죠. 니콜 키드만도 이제 남편이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네. 같은 사람이죠.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일명 이혼 자극짤, 결혼 해방짤의 주인공, 바로 니콜 키드만입니다. 1990년 영화 폭풍의 질주로 호흡을 맞추다 눈까지 맞아버린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만은요. 그해 곧바로 결혼에 골이 냈지만 2001년 두 사람은 결혼 11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혼 후 니콜 키드만의 행보는 세상 풀함 그 자체. 이혼 후 한 토크쇼에 출연한 니콜 키드만은요. 이제 저도 하이힐을 신을 수 있게 됐어요. 자유를 즐기는 듯 이런 쏙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못 신었는 모양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키 차이가 있으니까. 차이가 있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2년 6월 전 남편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의 이혼 소식을 듣게 된 전처 니콜 키드만은요. 홈즈, 당신의 인생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절대 후회 없을 테니 걱정 말아요. 할리우드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케이티 홈즈에게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정말 문화가 강철 멘탈이에요. 근데 할리우드는 진짜 이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우리도 소개했었지만 그 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전 남편인 가수 크리스 마틴의 생일에 SNS에 생일 축하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심지어 이제 데미 무어 얘기를 안 해요. 이거 우리가 전했었잖아요. 3인방. 네. 애쉬턴 버처가 결혼 생활 당시 저렇게 연애하는 장면인데 저기 옆에 낚시를 유유히 즐기고 계신 분이 전 남편이십니다. 이상 풀레 진동.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할리우드. 그들이 사는 세상 속 사랑과 이별이었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이기 이전에 부동산 카지노 재벌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그는 2004년 출간한 부와 성공을 이뤄내는 법을 담은 책 트럼프의 부자 되는 법에서 자신이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유로 바로 이 계약서를 꼽았습니다. 그건가 보다. 오늘 계속 얘기 나왔잖아. 그건가 보다. 먼저 1991년 트럼프는 첫 번째 아내 이바나와 13년간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당시 이바나는 불륜을 저지른 트럼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며 위자료로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을 요구. 그런데 말입니다. 두 사람이 혼인신고서에 사인하기 전에 먼저 사인한 게 있었으니 바로 혼전 계약서.
이 혼전 계약서 하나 잘 써둔 덕분에 트럼프는 이혼 당시 이바나가 요구한 2,500만 달러보다 훨씬 적은 약 155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세이브했네. 그런데 트럼프가 혼전 계약서 덕을 본 게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1999년 트럼프는 두 번째 아내 말라 메이플스와 이혼하게 되는데요. 당시 트럼프가 메이플스에게 지급한 위자료는 단돈 200만 달러, 약 22억 원 상당으로 알려졌고요. 두 번째 쓴 혼전 계약서인 만큼 노하우가 생겼던 걸까요? 트럼프에 대한 책을 출간하거나 그에게 불리한 인터뷰는 하지 않겠다는 항목까지 추가. 트럼프가 숱한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도 그녀는 혼전 계약서에 따라 그 어떤 관련 인터뷰도 하지 않고 약속을 지켰다고 합니다. 근데 저분은 거의 거론된 적이 없어요, 뉴스에. 진짜 다양한 폭로가 있었지만 아직 입을 닫으라고 써놨나 보다. 네, 진짜 별처음으로. 계약서를 잘 써놨나 봐. 야, 근데 이제 트럼프랑 결혼을 하는 분들은 그 계약서 쓰자 그러면 좀 이렇게 좀 항목을 좀 봐야겠네. 일단 왜 이렇게 자꾸 쓰자 그러지? 거의 책 한 권일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두 번의 이혼 후 일명 혼전 계약서 전도사로 거듭난 트럼프는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혼전 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파이어!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과연 트럼프는 지금의 아내 멜라니아와도 혼전 계약서를 썼을까요? 썼겠죠. 썼겠지. 대선 직후에 이혼설이 좀 돌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유명 신문사의 메리 조던 기자에 따르면요. 트럼프와 멜라니아 역시 재산 분할 관련 내용을 담은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렇지.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던의 저서에 따르면 2017년 1월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입성을 반년 가까이 미룬 이유가 재산 분할과 관련된 재협상을 위한 것이었고 트럼프의 성추문 스캔들이 터졌을 때 멜라니아는 그 상황을 혼전 계약서 수정에 적극 활용. 자신의 친아들 베런이 다른 자녀들과 동등한 유산 상속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합의를 얻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쟁취했네. 그렇죠. 이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영원히 살자는 약속인데 여기에 뭔가 이상한 장치를 건다는 게 문화적 차이가 좀 심한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을 못 믿으니까 저걸 쓰는 거잖아요. 사실. 할리우드의 영원한 대표 커플일 것만 같았던 브란젤리나 커플. 그런데 지난해 9월 안젤리나 졸리가 법원에 남편 브래드 피트와의 이혼 서류를 접수하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충격이었죠. 그런데 이 브란젤리나 커플에 대한 뉴스가 빵빵 터질 때마다 제니퍼 애니스턴 씨, 브란젤리나 커플의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어제 축배를 들진 않았나요? 늘 언제나 브래드 피트의 엑스와이프 제니퍼 애니스톤이 강제 소환이 됐죠. 피트와 이혼한 지 무려 12년이 지나고 연하 남편과 재혼해 잘 먹고 잘 사는 지금도 애니스톤이 소환되는 이유는 지난 2005년 피트와 애니스톤의 이혼 사유가 졸리와의 외도 때문이라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니스톤, 피트, 졸리 이 요상한 삼각관계에는 정말 넘사벽, 세상 쿨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피트와 졸리 문제에 늘 인터뷰를 받아도 관심 없음, 노관심이고요. 그런데 애니스톤을 넘어 피트도 남의 이목 전혀 상관없이요. 졸리와의 이혼 소장이 접수되기 몇 달 전 애니스톤이 모친상을 당하자 전화를 걸어 위로를 하고 이혼한 뒤에 자신의 아들과 관련된 문제를 애니스톤에게 상담했다는 보도까지 연이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졸리도 이 둘 못지않은 쿨면모를 보여요. 미국의 연애 전문지 레이피온라인.com이 올해 3월에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피트와의 이혼 소송에 다른 사람도 아닌 피트의 전 부인인 애니스턴을 증인으로 부르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참고로 그 이유는 졸리의 이혼 소송이 피트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어서 이를 전 부인인 애니스턴이 증언해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른 매체에서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 기사를 냈지만요.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지만 정말 무엇이 됐든 쿨한 삼각관계인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쿨한 비즈니스를 펼치는 전 부부 팝의 여왕 마돈나와 숀 펜입니다. 자, 마돈나는 두 번째 앨범 Like a Virgin의 수록곡인 Material Girl의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는 동안 만난 영화배우 숀 펜과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요. 1985년 수많은 팬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4년 만인 1989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그 뒤 말 그대로 남남이 된 지 언 30년이 되었지만은요. 이들은 정말 돈독하다 못해 후둔한 비즈니스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13년 쇼펜이 자신이 운영하는 IT 봉사 프로젝트에 전 부인 마돈나를 초대해 함께 IT를 방문해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고요. 또 지난 2016년도에도 미국 LA의 한 호텔에서 열린 IT 자선 경매 행사에 둘이 우붓하게 함께 참석해 다정한 모습으로 포토월에 함께 서기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어쩌네요. 자, 이렇게 훈훈한 전 부인 전 남편이 있다면요, 진짜 제대로 사업 파트너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자, 바로 할리우드의 매력녀 또 나오셨습니다. 네네. 제니퍼 로페즈와 아이고, 다작이네요. 나올 시리즈죠. 다작이에요. 예, 라틴 팝 가수 마크 앤서니입니다. 자, 이 둘은 지난 2011년 결혼생활 7년 만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서로 각자의 길을 따로 또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지난 2017년 4월 제니퍼 로페즈의 도미니카 공화국 첫 콘서트에 전 남편 마크 앤소니가 온리 동료로서 출연해줬고요. 과거 함께 불렀던 노래인 노메 아메스 무대를 듀엣으로 함께 꾸몄다고 합니다. 팬들이 얼마나 놀랄까요? 둘이 재결합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네, 그런 기사들이 조금 떠돌았는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앞서 제니퍼 로페즈 현재 연인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알렉스 로드리게즈도 관객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무대 아래에서 둘이 함께 사랑 노래를 부르는 듀엣송을 부르는 모습까지 이렇게 훈훈하게 지켜봤다는 겁니다. 다작인들끼리 또 모였네요. 네. 오늘 뭐 여러 번 나오신 예. 분들이에요. 전 남편과의 6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시골에서 새 아이를 키우며 조용히 살고 있던 요란다 반덴 헤리. 그런데 어느 날 그녀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헤이, 요란다?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야? 내가 핫가이 한 명 소개해 줄 테니까 뭐랄까 만나보도록 해. 자, 요란다에게 지금처럼 소개팅 제안을 한 남자는요, 다름 아닌 전 남편인 모하메드 하디드였습니다. 헐. 자, 그리고 이 부부들은 잘 모르셔도 아마 이분들의 자녀는 요즘에 정말 핫하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세계적인 탑 모델 지지 하디드. 지지 하디드의 부모님이신데요. 이혼 뒤 남편 모하메드 하디드의 집에 절친 데이비드 포스터가 놀러 왔는데요. 자, 그런 데이비드 포스터가 친구의 집에서 심장 어택, 아리따운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니. 아, 모하메드, 이 여자 나에게 소개해 줄 수 있어? 그녀는 뭐랄까 나의 전처라고. 지금 당장 소개해 줄 테니 뭐랄까 기다려봐. 아, 진짜 이해 안 된다. 그렇게 전 남편의 주선으로 데이비드 포스터와 만난 요란다. 이 둘은요, 조심스럽게 서로 알아가며 데이트를 즐기기 시작했고요. 그들은 만난 지 얼마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후 2015년 이혼을 했지만 현재 둘은 또 쿨하게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마릴린 먼로, 오드리 헵번, 나탈리 우드. 이들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스타일 아이콘으로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그녀, 바로 엘리자베스 테일러입니다. 1950년대의 미의 기준이라고 할 만큼 완벽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했던 그녀는요, 은막의 여왕, 세기의 미인,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녀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8번 결혼한 여자, 그리고 이혼의 여왕입니다. 1950년 18살 어린 나이로 호텔 상속자인 콜레드 힐튼 주니어와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돌연 이혼. 그 후 20살의 나이에 한 재혼은 5년 만에 실패. 두 번째 이혼을 한 같은 해에 그녀는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면서 세 번째 결혼 역시 1년 만에 불행하게 끝납니다.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당시 나이는 고작 26살. 아이고 힘들었겠다. 그렇게 이혼 후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던 엘리자베스 테일러에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당대의 유명 팝 가수 에디 피셔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 유부남이었습니다. 결혼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 둘의 불륜 스캔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을 욕하고 비난했지만 결국 그녀는 네 번째 결혼을 올립니다. 하지만 결혼 중에도 세기의 사랑꾼 엘리자베스의 화수분 같은 사랑은 계속됐는데요. 그녀는 영화 클레오파트라를 촬영할 당시에 함께 출연했던 배우 리처드 버튼과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도 그도 역시 유부남 결혼 상태였어요. 이번에도. 참. 그래서 두 사람은 각자 이혼을 한 후에 그녀의 5번째 세기의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남편 리처드 버튼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다툼이 잦았던 두 사람은 결국 10년 만에 공식 이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Yo,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날 엄청 사랑하고 뭐라든 나 오케이라고 해. 그녀는 나의 빅 팬이라고. Yeah. Bam. 방청객들에게 침이 마르도록 아내 자랑을 하며 사랑꾼 기질 뿜뿜 하는 이 남자. 그의 이름은 케빈 페더라인. 2004년 미국 팝의 공주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결혼하며 미국판 신데렐라가 된 남자입니다. 그가 지금 아내 자랑을 쏟아내는 이 영상이요. 캐나다의 음악 전문 방송 머치 뮤직의 앨범 홍보차 출연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하이라이트 마이 뮤직 마이 라이프에 대한 토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엉뚱한 곳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케빈에게 날아온 한 통의 폭탄급 핸드폰 문자가 바로 그 하이라이트였던 것입니다. 표정 왜 저래? 안 좋은데요? 저 사정없이 흔들리는 그의 동공이 느껴지십니까? 케빈에게 도착한 발신자는 아내 브리트니 스피어스고요. 그 내용은 자기, 난 자기랑 더 못 살겠어. 우리 헤어져. 그 문자로 온 거예요? 몰카니까? 문자로 방송 중에 아 진짜야. 너무한다. 아무튼 뭐 조작도 연출도 없는 100% 실제 상황으로 미국 팝계 최고의 스타 커플 초유의 문자 이혼 사태. 이 영상은 진정한 반전 영상으로 당시 공개된 지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건 이상을 넘겼고요. 저도 저 조회수에 이름 올렸습니다. 이혼이 뭐 그토록 흔한 헐리우드에서도 레전드 이혼 사건, 또 이혼계의 흑역사로 길이길이 박제가 됐다고 합니다. 모델 미란다 커, 바브라 팔빈, 킴 카다시안의 언니이자 방송인인 코트니 카다시안 등등 수많은 여자친구와의 역대급 스캔들로 아주 유명한 월드스타가 있습니다.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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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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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바로 저스틴 비버입니다. 저스틴 비버 하면 떠오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녀. 미국의 할튼 스타 셀레나 고메즈입니다. 현재 정확히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만남과 재결합을 너무나 반복을 해가지고 마치 포스트 B 이 종이 커플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아, 뗐다 붙였다 하기 쉬우니까. 그렇죠. 2011년 2월 다정한 모습으로 아카데미 시상식 애프터 파티에 나란히 참석을 하면서 열애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 공식적으로 연인 관계를 인정했는데요. 꽤 어울렸어요. 잘 어울렸어요. 그런데 2012년 11월 바쁜 스케줄 때문에 연인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었다라며 결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지부를 찍은 줄로만 알았던 두 사람이 단 며칠 만에 뉴욕의 한 레스토랑과 거리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그 이후에도 화해를 했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기자들이 기사를 쓰기도 힘들 정도로 이번엔 붙었냐 떨어졌냐 이러면서 넘사벽 포스트 종이 커플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에도 과거 흑인 비하 발언으로 인종차별 논란이 일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저스틴 비버는 옛 연인 고메즈에게 연락을 했어요. 넌 나에게 단 하나의 사랑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고메즈는 저스틴 비버의 구애를 다시 받아들여서 2014년 6월 두 사람은 재결합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4개월 뒤인 10월 또다시 이별하고 맙니다. 그런데 2016년에 또 셀레나 고메즈가 면역력이 떨어지는 난치성 질환인 루푸스라는 병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저스틴 비버가 옆에서 그녀를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이번엔 두 사람의 결혼설까지 솔솔 풍기기 시작합니다. 역시나 포스트 종이 커플답게 떼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셀레나 고메즈는 팝스타 위켄드와 공개 연애 중이지만 이제 팬들까지도 언제 또 사귈지 모르는 커플이요 이러면서 결국은 둘이 결혼할 거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미술계가 주목, 그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곳. 그야말로 막강한 5일 이 럭셔리 아트 패키지는요. 먼저 당신의 미적 지식을 확 업그레이드 줄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최고 미술사학교 베골드 루브르에서 박물관학 석사를 마친 교수님이 가이드를 해주십니다. 이 한국인 교수님이 직접 모든 일정을 함께하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통역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러네. 더욱더 깊이 있게 품격과 여유를 가지고 작품 감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스페셜한 아트 패키지 대표적인 곳을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중동 미술의 중심, 아랍 최대 규모의 두바이 아트페어. 중동, 북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곳곳에 만개해 있는 화려한 아랍 미술 그 자체죠. 이 아트 투어에서만 느낄 수 있는 스페셜 프라이빗은 VIP만 입장할 수 있다는 프라이빗 오프닝에 참석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게 뭐냐? 자, 일반인들에게 오픈되는 정식 개관 전에
VIP만을 위해 열리는 비공식 오프닝입니다. 자, 중동 왕족과 전 세계 큰손 컬렉터 등 초청받은 VIP가 먼저 작품들을 관람하고요. 또 좋은 그림까지 먼저 구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VIP니까요. 자, 그리고 오프닝 파티 며칠 전부터 각 갤러리에서 VIP 파티를 주최하는데요. 아, 저분이 두바이 국왕의 아들 함런 왕자예요. 그래? 여기서 저 왕자를 볼 줄이야. 잘생겼다. 또 저분은 이 아트페어 스폰서인데 부동산계 큰 손. 그래? 직접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정보 좀 캐워봐. 자, 이렇게 아랍 왕족은 물론 전 세계 부를 좌지우지하는 큰 손들이 모두 내가 있는 이 공간에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파티인 거죠. 여기서 그냥 네트워크가 또 형성이 되겠네요. 만나서 얘기를 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관심이 확 쏠리실 텐데요. 자, 그럼 주목해 보십시오. 곧 11월에 럭셔리 패키지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아부다비 루브르 미술관 1주년을 기념해 아부다비 스페셜 투어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참고로 작년에 아부다비 정부에서 위대한 천재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의 초상화 살바토르 문디를 약 5천억 원에 구매한 거 아시죠? 얘기는 들었었어요. 그 그림을 사다 걸었습니다. 네. 자, 세계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이 작품이 이 아트페어에 전시될 예정이라는 겁니다. 아이고야. 자, 그리고 이곳에서도 만나보는 특급 패키지 루브르 박물관에서 디너 앤 프라이빗 투어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박물관 영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초와 파티 타임이 시작됩니다. 박물관 내 레스토랑에서 럭셔리한 디너를 즐기신 뒤에 남자 모나리자라 불리는 살바토르 문디 작품은 구원자, 즉 예수를 뜻하는데요.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미술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듣는 프라이빗 투어까지 박물관을 통째로 빌려서 정말로 프라이빗한 아트 투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혹시 요즘도 여행 갈 때 SNS에서 맛집 베스트, 블로그 후기 이런 거 캡처해가지고 그런 분들 아직도 있으십니까? 다들 그러지 않나요? 아직도요? 뭐 아니면 다른 방법 있어요? 이 미식 여행만큼은 SNS, 블로그 다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이탈리아 모 여행사에서 내놓은 이 상품은요, 아주 스페셜 그 자체입니다. 왜냐? 당신을 미식의 신세계로 안내해줄 미식 가이드와 함께 하니까요. 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전통 아메리칸 스타일의 B 레스토랑. 이곳의 총주방장인 알렉스 과르나스첼리와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미국 최고의 요리사들이 대결을 펼치는 아이언 셰프 미국 편에 출연해 위대한 우승을 차지한 셰프로요. 황교익 씨, 최연석 셰프, 아니면 백종원 씨 모든 걸 다 겸비한 그런 최고의 셰프입니다. 그분들하고 여행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국민 셰프 알렉스와 함께하는 미식의 여행지는 어디냐? 바로 마세 제국 이탈리아. 오 마이 갓. 자, 이탈리아 중에서도 대표 마세 도시 볼로냐, 토스카나의 소도시 몬탈치노 등을 쭉 돌아보게 되는데요. 웰컴 투 볼로냐. 이곳은 미트 소스로 알려진 볼로네즈 소스가 탄생한 곳이랍니다. 자, 이렇게 지역별 요리의 역사와 식재료 설명은 물론이고요. 이곳은 최상의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와 함께 맛보실까요? 알렉스 셰프와 함께 돌아보는 레스토랑들은 셰프가 일일이 직접 가서 까다롭게 맛을 보고 선정한 곳이라고 하니까 믿을만 하겠죠. 완전 믿고 가는 거네. 그렇죠. 저분이 인정했으면 믿을만하죠. 자, 그리고 이 미식 여행의 하이라이트 오브 하이라이트는요, 오직 당신을 위해 스타 셰프 바로 알렉스가 직접 준비한 저녁 만찬까지 있다는 겁니다. 라이트 들고 소리 질러 보잉보잉. 국민 셰프와 함께 떠나는 오감 만족 미식 여행,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분께 그 이상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지중해 보석 몰타. 한국어예요? 이태리어예요? 몰타는 서울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유럽연합 국가 중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지만요. 다채로운 역사를 바탕으로 바로크 양식의 대성당, 황금빛 석회암으로 만든 수십 개의 궁궐이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몰타가 요즘에 뜨죠. 크로아티아도 그렇지만 엄청 뜬다고도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예. 자, 그러면 중세 유럽 귀족이 한번 돼볼까요? 야, 이거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먼저 궁전 투어를 즐겨보겠습니다. 궁전 좋죠. 이곳은 베르사유 궁전의 미니어처라 불릴 정도로 몰타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 팔라초 파리지오. 야, 저거 멋있다.
명화 속에 딱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분수 소리를 BGM 삼아 티를 한 잔 마시면 당신이 바로 귀죠. 아 근데 저거 진짜 욕심난다. 저기 앉아서 찻잔 이렇게 싹 들고 있기만 해도 귀족이 된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떠나볼 곳은요. 장장 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C호텔입니다. 몰타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불리는 샌 안톤 식물원에 둘러싸인 이 호텔은요. 그중에서도 클레오파트라의 미의 원천으로 유명한 사해. 오, 다들 아시죠? 사해. 예. 자, 이곳이 지중해 전 지역에서 유일무이하게 사해 풀이 있습니다. 보들보들 백옥 피부를 만들어주는 미네랄 성분을 가득 품은 이 풀에서 릴렉스와 힐링 타임을. 당신을 중세 유럽 귀족으로 만들어주는 럭셔리 패키지. 지금 몰타에서 누려보세요.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 인도. 하지만 인도 기차의 위험하면 연착은 기본, 또 인산인해의 모습 그 자체. 뭐 악명이 좀 높죠. 2시 기차인데 2시 안 온대요. 3시, 4시. 그러니까 워낙 일상적으로 연착이 잦으니까. 연착이 2시간이 기본이래. 네. 아, 2시 기차가 4시에 온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인도의 이 악명 높은 교통, 특히나 열차에 대한 편견을 한 방에 날려버릴 패키지 기차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요? 2010년도에 운행을 시작한 철로 위의 궁전이라고 불리는 마하라피 익스프레스인데요. 자, 이 마하라피 익스프레스의 위엄. 자, 여행업계 오스카상으로 불리는 월드 트래블 어워드에서 세계 최고 럭셔리 기차 부문 6년 연속 수상을 했어요. 와. 지금부터 왕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I'm ready. 자, 일단 기차역에 도착하면요. 자, 입구까지 촤라라락 펼쳐진 레드카펫. 거기에 일렬로 줄선 버틀러들에게 환영 인사를 받는 것부터가 여행의 시작입니다. 자, 그리고 열차에 딱 오르면요. 붉은색과 금색의 색채 대비를 이루는 화려함까지 마치 인도 왕실로 이동한 듯한 느낌이 확 드는데요. 자, 이곳에는 일반 디럭스 룸부터 최고급 객실인 프레지덴셜 스위트룸까지 총 4가지 타입의 객실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초호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요. 통 크게 열차 한 양이 객실 하나입니다. 한 양을 다 쓰는 거구나. 그리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버틀러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아침이면 친절한 모닝콜과 열차 내에서 에스코트까지. 이런 건 정말 왕이나 귀족이나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이 궁전 열차 투어만의 스페셜. 자, 3박 4일부터 7박 8일까지 총 7개 상품이 있고요. 이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은 7박 8일 동안 북인도를 둘러볼 수 있는 북인도 파노라마 패키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천문대 잔타르만타르, 또 이슬람 최고 건축미를 자랑하는 유명한 타지마할, 또 겐지스강까지 인도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탐방할 수 있는 코스인데요. 좋다. 참고로 마하라피 탑승객은 모두 VIP 통로로 입장을 해서 그 어떤 유적지에서도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야, 이거 아까 그 고릴라 공원이랑 똑같은 거네. 바다 위의 파라다이스. 낭만 관광 그 자체인 크루즈. 이 전 세계인들의 로망 패키지 크루즈에서도 프라이빗함까지 갖춰서 특히 슈퍼리치들이 선호한다는 크루즈 패키지가 있습니다. 일명 크루즈 속의 크루즈. 4,000명의 승객 가운데 오직 270명 정도만 출입이 가능한 이름 그대로 안식처 더 헤이븐인데요. 이게 정확히 뭐냐? 세계 3대 크루즈 선사 중에 한 곳인 미국 엔사이 크루즈 7가지 객실 종류 중 가장 최고급 객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헤이븐 가격도 럭셔리 그 자체. 여행 일정, 크루즈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요. 보통 일반 객실 가격보다 무려 3배 이상. 1인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합니다. 그리고 뭐 객실 넓은 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크루즈에서도 가장 최고 전망층인 17, 18, 19층 꼭대기층에 딱! 그리고 로얄층이구나. 그럼요. 그리고 이 3층만 다니는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무나 못 가집니다. 바로 백금세계 더 안식처 전용 카드. 그래서 다른 일반 객실 투숙객은 절대 출입 금지. 이 카드로만 출입할 수 있으니까요. 얼마나 프라이빗합니까? 자, 그리고요.
그들이 사는 세상 느끼면서 라운지에서는 칵테일과 함께 슈퍼리치 상위 1%들은 서로 인맥을 쌓기도 하고요. 야외 테라스를 갖춘 레스토랑에서는 바다를 바라보면서 식사를. 야. 슈퍼리치들조차 가장 최애 포인트로 여기는 곳이 있다는데요. 마이룸에서 프라이빗하게 스파를, 창 너머로 오션뷰를 즐기면서 월풀에서 피로를 싹.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더 안 식혀 있는 투숙객들을 위한 스페셜 이 백금색 카드 이것만 있으면 크루즈의 모든 시설을 무조건 1등으로 이용 가능하니까요. 공연을 관람하거나 레스토랑을 이용할 때 이 카드만 보여주면 바로 최상석으로 안내를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뭐 가치를 이제 지불했으니까 그렇죠. 대우를 해주는 거죠. 네, 최고의 럭셔리 여행이네요. 그렇습니다. 인생 여행 원하신다고요? 크루즈 속의 크루즈 더 안식처에서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휴양은 어떠십니까? 노벨상 수상자 150명 이상 배출. 저게 더 돼. 한때 미국 권력층 진출의 통로로 불린 넘사벽 클럽 파이 베타 카파입니다. 근데 진짜 대단한 게 와, 노벨상이 150명이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벨상이 진짜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이 클럽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가문의 자랑이라는 파이 베타 카파는요. 245년 전인 1776년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명문 주립대인 W대학의 학생들이 설립한 것입니다. 이후 H대학, Y대학 등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이 가입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이 베타 카파는 그 어떤 재력가나 명문가의 자제라도 쉽게 가입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파이 베타 카파의 가입 조건이 바로 성적! 이미 전 세계 상위 1%의 학생들이 모인 최고 명문대에서도 상위 10%에 드는 우등생들에게만 가입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균 A학점 이상의 수준급의 외국어 실력을 갖춰야 하고요. 심지어 규칙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학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대학 클럽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되게 네. 많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거 하면은 끝나는 거네요. 아, 그런 거 하면 그냥 뭐 자격 박탈입니다. 여기 약간 엄친아 모임이네요. 그렇죠. 엄친딸. 자, 이 파이 베타 카파는 배움에 대한 사랑은 삶의 안내자라는 모토를 가지고요. 예술, 교양, 과학 등 교육을 강조. 분기별로 리포트를 간행하고요. 분야별 전문가의 팟캐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넷 교수님 팟캐스트 들었어? 그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유전 기술을 개발 중이라는데 생물 연료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 같아. 자, 회원들은 모임을 통해 각자가 공부한 지식을 교류,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는다고 합니다. 이걸 시켜줘도 못 알아듣게. 무료 회원으로 뭐 청강하라고 해도 뭐 바로 내가 알아서 나가요. 파이 베타 카파가 미 명문대 수제 클럽으로 통하는 만큼 졸업 후 이력서에 요거 한 줄 있으면 인정? 그렇겠네요. 회원이었다는 사실 자체가 마치 수상 내역과 같은 경력이 되고요. 사회 진출에서는 파이 베타 카파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인맥을 토대로 더욱더 승승장구. 회원들은 각자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파이 베타 카파의 명성을 빛내고 있습니다. 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은밀한 엘리트 사교 클럽이 존재합니다. 이 클럽의 전신은 1904년 대한제국 황제 고종의 뜻에 따라 창립됐는데요.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H그룹 일가 등 정재계 유명 인사들도 회원이라는 이 사교 클럽, 바로 서울클럽입니다. 서울클럽이 뭐야? 아, 저기 남산 웨딩홀 있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고종 황제가 만든 건지 몰랐죠. 와 로얄 클럽이네. 그러네. 엘리트 클럽. 엘리트 클럽이네. 고종이 직접 사교 클럽을 만든 이유, 구한말 일제 침략으로 풍전 등화와 같았던 조선의 운명. 고종은 일제에 맞서 싸우기 위해 다른 강대국들의 힘을 받아들이고자 했는데요. 이에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외국 공사관들과 국내 개화파 정치인들의 교류를 추진, 일명 서울구락부 회원들을 위해 고종은 왕실 소유인 덕수궁내 왕실 도서관 중명전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고요. 그렇게 외국인과 조선인이 함께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사교 클럽 서울구락부를 중심으로 외국의 신진 문물이 조선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윌리엄, 서양에는 300척이 넘는 높이의 건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오? 그 끝이 보이긴 하오? 올라가려면 다리 아프지 않소?
회원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신비하고도 기묘한 신세계, 서양 문물에 대한 정보도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산업혁명을 먼저 이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조선은 아직 옛날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근데 좋아하진 외국은 막 않고. 9층 빌딩 올렸다고 하지, 큰 배 만들었다고 하지. 전기 그러니까 들어오지 뭐. 참 신기하고 재밌었을 것 같긴 해요. 자, 무려 117년 전 외국인과 내국인의 친목을 도모했던 서울 구락구의 뜻을 이어받은 서울 클럽은요. 1985년부터 현재 자리인 장충동의 터를 잡고요. 내외국인들의 사교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아직 있구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엔 이 서울 클럽이 엘리트 클럽이라 불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일단 최초 가입비가 7,500만 원. 가입 후에도 매달 35만 원의 회원비를 별도로 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고가의 가입비보다 서울 클럽이 더 프라이빗한 이유는 기존 회원 2명의 추천이 필수. 게다가 회원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 회원이 탈퇴해야 신규 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입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도 3, 4년은 기다려야 클럽 내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 클럽을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이 클럽의 범회원이었어요. 야, 범회원? 정확히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는 옛날? 가족 회원이었던 거죠. 그 옛날 혜택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저 안에 네. 맛있는 음식이 진짜 많았고요. 서울 특급 호텔 뷔페만큼 나왔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기사로 소개해드린 H그룹의 제2회장님은 뵌 적이 정주영 있어요. 회장님. 네, 인사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왕 회장님이랑? 근데 왕 회장님 부럽다. 나 진짜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번엔 소 슈퍼 리치들의 은밀한 놀이터 2등 클럽에 대해 취재해봤습니다. 2등? 전 세계 약 800명의 슈퍼 리치들을 위한 최고급 골프 멤버십이자 그들만의 놀이터인 2등 클럽은요. 사실 부자들도 서로 어떻게 돈을 쓰고 노는지 궁금해하죠. 나와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들, 즉 검증된 사람들과 놀고 싶어하는 슈퍼 리치들만을 위해 가입 절차부터 은밀하고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먼저 기존 회원에게 초대장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엔 클럽에 적합한 사람인지 2등 클럽을 만든 로런스 회장과의 인터뷰와 또 사회적 배경과 인성 등 심사를 거친 뒤 입회비 한화 약 1억 5천만 원을 내야만 2등 클럽 멤버가 될 수 있다는데요. 그럼 회원이 됐어요. 면접을 통과해서. 그 슈퍼리치들은 뭐하고 놉니까? 근데 이제 이 클럽의 어떤 기존의 형식은 골프 클럽입니다. 자, 우선 상위 1%의 골프 멤버십답게 4대 메이저 중 최고로 꼽히는 골프 대회인 이 마스터스가 열리는 어거스타 내셔널 클럽에서 언제든 이 나이스 샷, 라운딩을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프라이빗한 여행을 원하는 슈퍼 리치들을 위해 스코틀랜드에 위치한 16세기 고성 피토미 성에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데요. 자, 워낙 이곳이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에 베일에 쌓여있긴 하지만 소문에 의하면 프라이빗한 최상의 맞춤형 이 개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에서는 스코틀랜드 전통 음식부터 이탈리안, 프렌치, 그리고 아시안 푸드까지 이 주문만 하면 미슐랭 스타 셰프가 뚝딱 오픈 키친에서 즉석 요리를 대령해 줍니다. 내부 시설도 장인들의 핸드메이드로만 제작된 최고급 가구로 무장. 그런데 이곳에 깔린 전자제품, 한국의 S전자 제품들이라고 합니다. 이야, 인류야, 인류. 대단한데 상위 1%들이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PPL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제품이다 인정한다는 거죠. 저기요, 여기가 협찬이 왜 필요합니까? 이 멤버들이 쟁쟁한데. 근데 너무 자랑스럽네요. 네. 자, 그리고 전 세계 350여 곳의 최고급 호텔과 리조트, 또 골프 클럽과 제휴되어 있어서 전 세계 어디서든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2등 클럽의 비서 프로그램이 컨시어지로 예약을 진행합니다. 편하게, 프라이빗하게 은밀한 시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방콕, 세부, 발리, 몰디브 이름만 들어도 선베드 아래서 모히또 한 잔 드링킹 하고 싶으시다고요? 이 중에서도 전 세계 인기 휴양지 갑 오브 갑, 바로 하와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이에서 슈퍼리치들의 별장 전쟁이 벌어졌다고 해서 저 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죠. 우리에게 친숙한 얼굴책의 창업자이자 CEO 마크 저커버그. 2016년 포브스 기준 446억 달러, 한화로 약 49조 원의 어마어마한 자산가인 그가
하와이의 북쪽 해안가 땅을 사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바로 지난 2014년 10월 하와이 군도의 최북단 카우아이. 다른 섬에 비해 인간의 손길이 덜 타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곳으로 유명한 섬인데요. 가족과 함께 지낼 휴양지가 필요했던 저커버그는 가까운 하와이 섬에 별장이나 좀 지어볼까 하며 요 카우아이 북부 해안 땅 자그마치 1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매입했습니다. 딱 줄 거져 있네요. 네, 저희 저거보고 땅이에요? 뭐 저 정도.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저 웬 정도인데. 호세죠? 저 정도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그래요? 딱 봐도 섬에 거의 한 반 정도 산 것 같은데. 우리 저 암석 하나 살 수 있을까요? 또 군도 최북단 카우아이에서 조금 내려오면요. 하와이 저도 중간쯤에서 라나이 섬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은 빌 게이츠가 1994년에 결혼식을 위해 통째로 빌렸던 섬으로도 유명한데요. 라나이와 사랑에 빠진 또 한 명의 슈퍼리치가 있습니다. 레리 앨리슨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2012년 6월 가까운 섬이나 하나 사볼까? 라며 라나이 섬의 지분을 무려 98%나 사들입니다. 라나이 섬에 매입한 금액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하와이의 마우이 뉴스에 따르면 과거 이 섬의 잠정 거래 가격이 약 5억에서 6억 달러, 한화로 약 5,518억 원에서 6,622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4년이죠. 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이 섬을 100% 청정지역, 그린 커뮤니티로 만들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석유 재벌이자 잉글랜드 축구명가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 미국 경제 잡지 포브스에 따르면 그 전 재산은 한화로 무려 9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의 힐링 여행지, 저 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을 보내기 위해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향했는데요. 이 조만장자가 선택한 최고의 휴양지는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와 싱그러운 야자수가 펼쳐진 곳이 아닌 어디요? 네게브 사막이었습니다. 사막? 왜 하필 허허벌판 사막으로 휴가를 떠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네게브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이스롤텔 베레시트 호텔 때문이었습니다. 월드 슈퍼리치를 심쿵하게 한 이것, 바로 사막 위에 오아시스를 능가하는 사막 위의 수영장 때문입니다. 아래 위 기가 막히죠? 합성 아니에요? 상상 속에서나 즐길 법한 사막 위에서의 수영. 이곳에서는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는 거죠. 또한 해발 800m 위치해 있는 이 호텔은 사막임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고요. 이런 지리적인 이점으로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봐야 한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라몬 분화구를 객실에서 편안하게 내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오직 힐링, 휴식을 취하고 싶어하는 슈퍼리치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조용한 힐링 스팟이지만요. 더 편하게 쉬고 싶었던 로만 아브라모비치는 총 111개의 객실을 전부 다 빌려버렸습니다. 여기 객실이 30만 원대부터 1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데 대략 한 빌리는데. 50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111개면 1박에 무려 5,550만 원 정도. 네, 이 정도는 써줘야 슈퍼리치죠? 아니 그러니까 그 방을 다 빌려서 그 방을 다 채운 거예요, 누구로? 아니죠. 조용히 있고 싶었는데. 남들이 아, 옆을 비우는 거구나. 섞이기 싫대. 할리우드 스타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한했을 때 그죠. 한 층을 내주잖아요. 저 사람 이제 통으로 다 가져갔네. 허세네요, 어떻게 보면, 그죠? 아니, 뭐, 여러분들이 부렸던 허세 이런 거 있나요? 해보셨습니까? 저는 일본을 1박 2일로 갔다 왔어요. 튀김 먹으려고. 아니, 왜냐면 이제. 너 가자고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가자고 했어. 정말로 너무 바쁘니까 해외는 너무 나가고 싶은데 하루 반이 빈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반을 그녀와 오롯이 보내기만 하면 그녀는 이제 어머님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TV 보는 엄마 화내고 있어. 내가 언제 거기 갔니? 평소에 효도도 안 하는데 방송에서 나 팔아먹는다. 이놈의 자식이. 사우디아라비아의 6대 아. 국왕이죠. 고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은 몰디브로 휴가를 떠났는데요. 휴가지에서 사용한 대여료만 약 2,350만 달러. 당시 환율로 무려 320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체 뭘 빌렸길래 대여료만 320억이 나오는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 달간 묵을 리조트였습니다. 리조트를 통으로, 그것도 한 채도 아닌 세 채의 리조트를 전부 빌렸어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철저히 자신만의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였죠. 리조트를 통으로 빌려도 안심이 되지 않았던 압둘라 국왕은 결국 휴가 내내 약 100명 이상의 경호원과 함께했습니다. 그 100명이 무겁겠네요. 그죠? 그 경호원들이 묵을 그렇겠네. 방을 한 채는 병원용이네요. 그러네요. 철병남 압둘라 국왕처럼 여행에서 보안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슈퍼리치가 또 있습니다. 힐튼가의 상속녀 페리스 힐튼이죠.
그녀는 밀월 여행을 떠날 때마다 남태평양의 완딩이 아일랜드를 1순위로 찾는다는데요. 해리스 힐튼이 이 섬을 이토록 사랑한 이유, 바로 오직 단 한 커플만을 위한 프라이빗 아일랜드이기 때문이죠. 섬 내에 있는 총 3채 객실과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남태평양 바다, 새하얀 모래사장까지 이 모든 게 단 2사람만을 위해 존재하는 환상의 섬입니다. 손님이 단 한 팀이기 때문에 리조트에 있는 총 7명의 직원은 오직 이들을 위해 24시간 항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명의 셰프는 손님이 원하는 메뉴라면 그게 어떤 음식이 됐든 뭐든 다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갑자기 팥빙수, 짜장면, 김치찌개 되나? 김치찌개? 곱창전골. 그럼 산낙지, 문어 숙회, 문어 숙회돼요? 남태평양 잡아서 그냥 바로 네. 대박이다. 해리스 힐튼이 낙지 하면 바로 하는 거죠. 통 크게 빌리기로는 이 남자도 빠질 수 없겠죠. 2013년 당시 무려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받고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축구선수 가레스 베일. 그는 스페인 이비자 섬 인근에 위치한 타고마고 섬을 일주일에 약 49만 5천 달러, 한화로 약 5억 4,800만 원을 주고 섬을 빌렸는데요. 여자친구에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고 싶어서였죠. 스포츠 스타의 통 큰 프로포즈 결과 섬 하나 로맨틱 성공적. 결국 이 2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5억씩 들여서 섬 하나 빌려서 프로포즈했는데 no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그 사랑이 잘 유지될까 이거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주도 빌린 거랑 가는 거지? 아니 그러면 안 돼. 지금까지 생각한 서프라이즈로 거. 가야지 도와주세요. 왜 그래? 지금까지 생각한 거 중에 제일 저 좋은 그러면 저는 하나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한 기자님 프로포즈 어떻게 했습니까? 한 기자님 프로포즈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냐고요? 이 얘기 나올지 몰랐다 진짜. 야, 니는 진짜 나쁜 애들이다. 울어요? 지난해 스웨덴 왕자와 TV 리얼리티 쇼 출신의 모델 소피아가 신혼여행을 다녀와 더 유명해진 섬 라우살라입니다. 이곳의 엄격한 섬주인은 바로 에너지 음료 빨강 무울의 공동 창업자 나트리히 마테시츠 씨로요. 지난 2002년에 구입해 최고급 피지 7성급 리조트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한 후에 아무 여행객이나 받지 않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냐? 일단 이곳에 들어올 때는 섬 입장이 허가된 고객의 입출국 시간에 맞춰 라우살라행 경비행기가 공항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하게 라우살라로 들어오면 4km에 달하는 해변가에 덜렁 25개 빌라만 있어 완벽한 프라이버시를 보장받을 수 있고요. 여기에 최고급 골프장뿐만 아니라 해변이 펼쳐진 곳에서 승마를, 바다에서는 세일링에 윈드서핑까지 즐길 수 있습니다. 섬 전체 둘이서만. 보고 싶다.